산업화 조직원들이 이옥분 할머니를 둘러싸며 협박을 시작합니다. 두목 백기철이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칩니다. 말 안 통하면 손봐야지. 피투성이가 되어 산길에 버려진 옥분.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후 백기철이 혼자 찾아와 또 위협하지만 옥분은 그림자처럼 움직여서 백기철의 손목을 제압했습니다. 권총이 땅에 떨어졌고 백기철은 그대로 옥분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런 할매, 뭐야? 절망에 찬 백기철의 비명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봉리는 첩첩산중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입니다.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감쌀 무렵 마을 끝자락 낡은 기와집에서는 어김없이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옥분, 올해 76살.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또래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옥분은 새벽마다 뒷산으로 향합니다. 손에는 낡은 삽과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옥분의 눈은 여느 노인과는 다른 예리함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산속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말입니다. 오늘도 좋은 약초가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옥분은 익숙한 듯 산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쑥을 뜯고 때로는 도라지를 캐내죠. 하지만 옥분이 가장 정성스럽게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무를 깎아 지팡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옥분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마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 같습니다. 완성된 지팡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잡는 순간 손에 딱 맞는 무게감과 균형감을 자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두고 조용하지만 뭔가 무서운 할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한 적은 없지만 왠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이 있다는 거죠. 마을 아이들도 옥분 앞에서는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옥분이 산에서 내려올 무렵 마을 회관 앞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마을 이장 정만식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구봉리 리조트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만식은 욕심 많기로 소문난 인물입니다. 마을 이장이 된 후로는 더욱 그런 모습이 드러났죠. 오늘도 어김없이 개발업자들과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리조트가 들어서면 일자리도 생기고 땅값도 오를 겁니다. 다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이장님,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아왔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인데. 정만식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예상보다 반대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보상금도 충분히 나온다고 했잖아요. 고집만 부리지 말고 현실을 봅시다. 이때 옥분이 마을회관 옆을 지나갑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죠. 정만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흐릅니다. 정만식은 옥분의 시선을 받으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저 할매도 결국은 나가야 할 텐데. 정만식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개발업자들도 옥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분은 마당에서 조용히 밭을 맵니다. 오늘 산에서 캔 약초들을 정리하고 새로 만든 지팡이를 헛간에 정리합니다. 모든 동작이 차분하고 정확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옥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아직도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목소리들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옥부는 찻잔을 입에 가져가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산은 가만히 있는 법이지. 그 말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신념 같은 것이죠. 옥분의 눈은 여전히 마을을 향해 있지만 그 시선 너머에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옥분만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옥분은 이미 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의 시끄러운 회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만식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지연되자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업체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고 특히 몇몇 고집센 노인들 때문에 일이 꼬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옥부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다른 주민들과 달리 아예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보상금 이야기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만식은 답답한 마음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산업화 조직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철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산업화 행동대장 백기철은 34살의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지역에서는 꽤 이름난 조직원이었고 돈만 받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만식의 전화를 받은 기철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인지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못 해결할 일은 없죠. 구복리의 말 안 듣는 노인 하나가 있어. 개발을 방해하고 있거든. 좀 조용히 해달라는 거야. 기철은 쉬운 일이라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노인 하나 정도야 간단한 일이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말로 안 되면 몸으로 가르쳐드리면 되죠. 그날 밤 11시경 옥분의 집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산에서는 간간히 부엉이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옥분은 평소처럼 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소리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옥분 할매 집 맞나? 거친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옥분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백기철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부는 일어나서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신지 밝히고 용건부터 말하세요. 아, 예의 바른 할머니네요. 우리는 이장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리조트 건설 관련해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옥부는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 사이로 밖을 살펴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인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일 낮에 오시죠. 할머니,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시간이 날지 모르거든요. 기철이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계획으로는 간단히 겁만 주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노인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억지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에요. 위협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옥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철과 조직원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4명의 건장한 사내들 앞에서 옥부는 작고 여린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기철은 안심하며 본격적으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장님 말씀 못 들으셨나요? 리조트 건설에 협조하시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조용히 사는 건 좋죠. 하지만 때로는 변화에 맞춰 살아야 하는 법이에요. 기철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옥분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고집을 부리시면 다른 주민들도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곤란해져요.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말로는 안 했어도 행동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회의에도 안 나오시고 보상금 이야기도 안 들으시고. 기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옥분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협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옥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기철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말 안 통하면 손봐야지. 기철이 옥분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것은 여느 노인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기철의 주먹이 옥분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옥분은 그대로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이 늙은이는 생각보다 안 죽네. 겁 좀 더 줘야겠어. 기철과 조직원들은 쓰러진 옥분을 번갈아가며 폭행했습니다. 발길질과 주먹질이 계속됐습니다. 옥분은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맞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후 기철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나? 다음에는 이장님 말씀 잘 들어야 해. 피투성이가 된 옥분을 산길에 내던진 조직원들은 만족한 듯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땅에 누워있던 옥분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고요한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옥분의 상처난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누워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산길에 버려진 채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직접 찾아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요즘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명자는 옥분의 오랜 이웃이자 친구였습니다. 71살의 그녀는 옥분이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주명자는 옥분에게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언니 어디 갔을까? 주명자는 옥분의 집 앞을 지나다니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문은 열린 채로 있었고 마당에는 며칠 전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옥분이 돌아왔습니다. 주명자가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본 것인데 옥분은 산길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며칠 전 그렇게 심하게 당했는데도 상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주명자가 달려가서 옥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무언가가 눈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좀 쉬었습니다. 산에서요? 이 나이에 며칠씩이나? 괜찮습니다. 익숙한 곳이니까요. 옥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주명자는 더 묻고 싶었지만 옥분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물러섰습니다. 옥분은 집으로 돌아와서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폭행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 안은 농기구와 옥분이 만든 지팡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옥분은 구석진 곳으로 가서 바닥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삽을 들고 특정한 지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질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옥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자 녹슨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옥분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30여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밀폐가 잘 되어 있어서 내용물은 보존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옥분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그녀가 묻어둔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군용 무기 몇 점, 낡은 군번줄, 그리고 암호로 가득한 작은 노트.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금속 조각에 새겨진 숫자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옥분의 진짜 정체를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암호 노트를 펼쳐보니 옥분 자신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무장공작조 시절의 임무 내용들, 난파 경로, 그리고 귀순 후의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옥분은 한동안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지난 30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로운 시간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 아니면 여기서 시작하는 수밖에. 옥분이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옥분은 상자에서 작은 권총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에 잡힌 무게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집 주변을 돌며 지형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어디로 피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주명자는 건너편 집에서 그런 옥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히 다가가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옥분에게서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무서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끝에서는 백기철과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며 지난 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 이제 정신 차렸을 거야. 맞아요, 형님. 며칠 실종됐다가 돌아왔다면서요? 겁이 났나 보지. 뭐,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깨운 것이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이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옥분은 밤늦게까지 상자 속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용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손끝에서는 아직도 그때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암호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옥분이 직접 쓴 맹세문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귀순 직후의 다짐이었지만 지금 읽어보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옥분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자는 다시 땅에 묻었지만 필요한 몇 가지는 따로 보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묻어뒀던 또 다른 자신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할머니가 아닌 냉정하고 위험한 또 다른 이옥분이 말입니다. 4챕터 실종 사건, 마을에 퍼지다. 옥분이 헛간에서 상자를 파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 조직원 3명이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백기철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형님, 민수랑 창호, 대식이가 사흘째 연락이 안 돼요. 뭐, 그런 놈들이 어디 갔을까? 백기철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 없이 사라지는 일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어디서 봤다고 했지? 구복리 쪽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 집 근처에서요. 백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며칠 전에 폭행한 그 노인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을에서는 주명자가 가장 먼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며칠 전부터 옥분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산으로 나가는 것 같았고 낮에도 종종 자리를 비웠습니다. 언니, 요즘 어디 다녀와요? 주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옥분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약초 캐러 다녀왔습니다. 밤에도요? 밤에 캐는 약초가 따로 있어요. 주명자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옥분의 표정이 평소보다 차가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국 경찰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화에서 정식으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직원들의 가족이 걱정되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파견된 형사는 조동혁이었습니다. 48살의 그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으로 예리한 관찰력과 뛰어난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실종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조동혁은 뭔가 더 복잡한 일이 숨어 있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구복리 마을 끝쪽이라고 합니다. 이옥분이라는 노인의 집 근처에서요. 조동혁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구복리라는 마을 이름과 이옥분이라는 이름을 적으면서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 노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76살 정도 되는 할머니인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 온 지는 꽤 오래됐다고 하네요. 조동혁은 직접 마을로 향했습니다. 구복리는 첩첩산 중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외진 곳이었죠. 마을에 도착한 조동혁은 먼저 이장 정만식을 찾아갔습니다. 실종자들이 이 마을에 왔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로 왔는지 아세요? 정만식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부탁한 일이었지만 경찰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마을에 개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조동혁은 정만식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이옥분이라는 분 집이 어디입니까? 마을 끝쪽에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조용한 분이에요. 조동혁은 옥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기와집이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조동혁을 보자 잠시 손을 멈췄지만 곧 다시 빨래를 계속 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실종 사건 때문에 왔는데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옥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조동혁은 옥분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시골 노인 같아 보이지만 어딘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3명의 남자가 실종되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네요.
조동혁은 실종자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옥부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마지막 목격 장소가 바로 이 근처였는데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밤에는 더욱 누가 왔는지 모르죠. 조동혁은 옥분의 대답을 들으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이 흔적들은 뭡니까? 며칠 전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저를 때렸습니다. 옥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동혁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실종자들과 이 노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고는 하셨나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동혁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옥분의 집 주변을 둘러보니 실제로 여러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동혁은 경찰서로 돌아가서 이옥분에 대해 신원조회를 해봤습니다. 컴퓨터에 나타난 정보를 보고 조동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게 그 노인이라고? 이건 1979년 북에서 넘어온 공작조인데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옥분 사진이 있었습니다. 북한 무장공작조 출신으로 난파되었다가 귀순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위험인물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동혁은 이제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그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조동혁은 내일 다시 마을로 가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조동혁이 옥분의 정체를 파악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산호파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직원마저 실종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백기철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백기철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권총을 챙기고 구복리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백기철은 혼자서 옥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접근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불빛이 없었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집에 있을 텐데. 백기철이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백기철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봤던 약한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할매, 우리 애들 어디 갔어? 궁금하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옥분의 말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기철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재빨리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옥분이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옥분은 그림자처럼 움직여서 백기철의 손목을 제압했습니다. 권총이 땅에 떨어졌고 백기철은 그대로 옥분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런 할매 뭐야? 백기철이 저항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옥분의 힘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분명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말이 많으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옥분은 백기철의 손목을 로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백기철은 계속 저항했지만 옥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백기철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할매, 당신 대체 누구야?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옥부는 백기철도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천으로 가렸습니다. 백기철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당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계속 괴롭혔습니까? 할매, 이거 풀어줘.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습니다. 옥부는 백기철의 주머니에서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붉은색 잉크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산은 조용히 두었어야지. 새벽이 되자 옥부는 조용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백기철과 조직원들은 산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오전 등산객이 산 정상에서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에 묶인 4명의 남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바로 백기철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들은 현장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백기철의 시체 곁에는 붉은 잉크로 쓰인 쪽지가 있었습니다. 산은 조용히 두었어야지. 조동혁도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보는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이옥분의 소행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두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누가 자신들을 여기에 묶어뒀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조동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문가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목격자들의 기억까지 지우는 수법은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동혁은 다시 옥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수색영장을 가져왔습니다. 옥분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수색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옥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조동혁과 동료 경찰들이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헛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기구와 지팡이들만 있을 뿐 무기나 의심스러운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동혁은 헛간 바닥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땅을 판 흔적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땅을 팠습니까? 감자를 묻어뒀습니다. 겨울에 먹으려고요. 옥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를 파보니 감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동혁은 뭔가 더 깊은 곳에 다른 것이 묻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아무리 파도 감자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처리해둔 것 같았습니다. 수색이 끝난 후 조동혁은 옥분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먼저 돌아갔고 조동혁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옥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습니까? 증거만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찾으셨나요? 조동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옥분의 소행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법정에서 통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사님,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옥분이 조동혁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조동혁은 그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앞으로는 조용할 겁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동혁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동혁이 옥분의 집을 떠난 후 그는 밤늦게까지 중앙기록부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옥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온 정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더 깊은 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특별한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과장님, 1979년 귀순자 관련 특급 기밀 자료 열람 권한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특급 기밀이라고? 무슨 일인데 그런 자료가 필요해? 조동혁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산업화 조직원들의 실종과 백기철의 죽음, 그리고 이옥분이라는 노인의 정체에 대한 의혹까지.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이 자료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기밀이니까. 다음 날 오후 조동혁은 드디어 이옥분의 완전한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옥분은 1982년 북한에서 난파된 특급 공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난파된 이유는 일반적인 첩보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숙청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처형당한 후 홀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반역자로 몰려 처형. 기록에 따르면 옥분의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딸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옥분만이 특수임무를 핑계로 남한에 잠입했고 그 후 귀순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귀순 후 옥분은 남한 정보기관에서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북한 내부 정보는 매우 귀중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도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그녀의 능력은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옥분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조동혁은 그 내용을 읽으며 옥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다시는 내 사람들 뺏기지 않아. 이 문장이 진술서의 마지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동혁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옥분이 구복리에 정착한 것은 1985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새로운 신분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40년 동안 옥분은 정말로 평범한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몰랐고 그녀 역시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조트 건설 문제와 산업화의 협박이 그녀의 과거를 다시 깨운 것이었습니다. 조동혁은 옥분의 심리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녀에게 구복리 마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난 후 새롭게 얻은 유일한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다시 움직인 거구나. 조동혁은 이제 옥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과거의 기술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옥분이 받은 특수훈련의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암살, 잠입, 신문, 그리고 흔적 제거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였습니다. 백기철과 조직원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조동혁이 가장 주목한 것은 옥분의 심리평가 기록이었습니다. 귀순 당시 그녀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은 충격과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픔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의 소견에 따르면 옥부는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안정감이 위협받는다면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거네. 조동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분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범죄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해 유일하게 알고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조동혁은 옥분의 과거 활동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남한에 온 후 그녀는 정보기관을 위해 몇 차례 특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로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때부터 구복리에서 진짜로 평범한 할머니로 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된장을 담그고 지팡이를 만들면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동혁은 마지막 기록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옥분이 은퇴하면서 남긴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다면 저는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동혁은 컴퓨터를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옥부는 범죄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조동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옥분을 체포해야 했지만 증거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사정을 알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옥분의 과거를 모두 파악한 조동혁은 며칠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법과 인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복리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장 정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고발당한 것입니다. 여러 주민들이 정만식이 조폭과 내통해서 자신들을 협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명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장이 나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옥분이 언니도 그 사람들 때문에 다쳤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식이 개발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이야기, 반대하는 주민들을 협박하려고 조폭을 부른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동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만식을 체포하고 조사하면서 산업화 사건의 진상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만식 씨, 당신이 산업화의 주민 협박을 의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정만식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여러 주민들의 일치하는 증언까지 정만식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조동혁은 이제 사건을 정리할 방향을 잡았습니다. 산업화의 실종과 백기철의 죽음을 조직 간 내부 싸움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동혁은 마지막으로 옥분을 만나러 구복리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낀 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촉촉한 빗소리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옥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루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조동혁을 보자 별다른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오는데 들어오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조동혁이 마루에 앉자 옥분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묘한 평화로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과거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자연스럽게 차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 할머니를 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증거요? 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조동혁의 말에 옥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할머니다운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젊은 형사님, 차 맛이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직접 우리신 거죠? 네, 산에서 따온 약초로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마치 평범한 할머니와 손자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조용하게 사실 거죠? 물론입니다. 저는 그저 된장이나 담그고 지팡이나 만들며 살고 싶어요. 그럼 저도 더 이상 이 마을에 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동혁이 일어서려는데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사님,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네,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족을 잘 지키세요. 가족을 잃는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옥분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동혁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도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셈이니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이요? 이 마을 사람들 말입니다. 모두 할머니를 아끼고 있더군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조동혁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못 봅니다. 당신도 나를 모르는 게 좋을 거요. 네, 알겠습니다. 조동혁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옥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조동혁은 비를 맞으며 차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옥분이 처마 밑에서 그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손자를 떠나보내는 할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면서 조동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법과 인정 사이에서 내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는 산호파 사건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직 간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건으로 결론 지어졌고 더 이상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만식은 뇌물수수와 주민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리조트 건설 계획도 자연스럽게 무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명자는 옥분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평온해졌네요.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정말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옥분은 마당에 서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친 후의 마을은 더욱 깨끗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산에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헛간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상자는 이미 더 깊은 곳에 묻어뒀고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옥분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조동혁과의 마지막 만남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구봉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리조트 건설 계획이 무산되고 정만식이 구속된 후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옥부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오후에는 마당에서 지팡이를 깎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옥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꼬마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옥분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옥분은 정말로 평범한 시골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주명자가 흥미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언니 마을에서 장터를 열기로 했어요. 언니도 뭔가 내다 팔면 어때요? 저요? 뭘 팔겠어요? 된장이나 지팡이 같은 거 말이에요. 언니가 만든 건 정말 좋잖아요. 옥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평생 숨어서 살던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이 낯설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니 된장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며칠 후 구봉리 마을 공동 장터가 열렸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가득한 장터였습니다. 옥분도 작은 좌판을 펼치고 자신이 직접 담근 된장과 손수 깎은 지팡이를 내놓았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지나가던 등산객이 지팡이를 보며 물어봤습니다. 옥분이 만든 지팡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잡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네, 산에서 직접 나무를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손놀림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옥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기술로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등산객은 지팡이를 사갔고 옥분의 된장도 금세 동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옥분의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할머니, 장사가 잘 되시네요. 마을 아이 중 하나가 옥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1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는데 평소에 옥분을 좋아했습니다. 민수야, 학교는 갔다 왔니? 네. 할머니, 제가 친구들한테 할머니 이야기 해줬어요.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야. 진짜 산의 주인이야. 아이의 순수한 말에 옥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옥분이 신비로운 존재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특별해요. 나쁜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아이의 말에 옥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결국 이 아이들을 지킨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터가 끝난 후 옥분은 주명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 언니, 정말 좋아 보여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런가요?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이제는 진짜 할머니 같아요. 주명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옥부는 이제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몇 주 후 옥부는 정식으로 지팡이 공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수제 지팡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고
헛간 한쪽을 작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된장도 계속 담가서 판매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지팡이 정말 특별해요. 잡는 순간 몸이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나무를 잘 골라서 만든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실 옥분의 지팡이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체형과 걸음걸이를 관찰해서 그에 맞게 무게와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특수훈련에서 배운 인체 분석 기술을 평화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걸음이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하나 맞춰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옥부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고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에게 딱 맞는 지팡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진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보니 정말로 걸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냥 오래 해본 일이라서요. 소문이 더욱 퍼지면서 옥분의 공방은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하루에 몇 개씩만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마을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구복리가 할머니의 수제 지팡이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마을 경제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주명자는 늘 감탄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기 시작할 무렵 옥부는 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이 작은 마을이 이제는 정말로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옥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인생의 여정이 드디어 따뜻한 결말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모두 치유된 느낌이었습니다. 산에는 아직도 때때로 안개가 끼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안개 너머에는 따뜻한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